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신정 연휴로 휴방을 했어요. 여러분들 새해 맞이 잘 하셨나요? 네. 저희가 종종 쉬고 있는데, 항상 다음 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2년을 맞이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죠? 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항심이라고 하고 지금 건국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새해에 첫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저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항심 교수님이신데요. 저희는 이 시그니처라는 책을 보면서 또 이분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이 시그니처라는 책의 부제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나만의 경쟁력이에요. 우리 오늘 그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이항심 교수님은 또 진로 심리학자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로 심리학이 어떤 건지,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로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사실 상담 심리 안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진로 심리학은 개인의 전 생애적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문화,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진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 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라는 거는 전 생애에 걸쳐 있는 이슈다 보니까 성인과 중년기, 노년기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중에서 성인 진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진로 고민이 평생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안 하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뭔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 시그니처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 또는 뭐 새로운 길을 걷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또 책으로 이렇게 내셨던데 이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좀 더 배경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주변에 이제 20, 30대 또 40대에서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 쏠림 현상도 사실 많고요. 어떤 특정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너무 다양하지 못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도 굉장한 또 몰림 현상도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게 되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2, 3년 하다가 많이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 전쯤 19년 데이터를 고용노동부 걸 봤더니 2,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43%에 가깝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또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진로들을 좀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길들을 잘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가 이제 연구자, 진로심리학자가 가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사실 2018년 여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18년 여름에 시작이 됐고
미래의 일을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일, 미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직군이나 분야가 아니라 나만의 좀 고유함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혁신 리더들을 좀 살펴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 길들을 좀 만들어 가시는 분들 12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의 좀 공통점을 찾아냈던 프로젝트가 바로 시그니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식당 가서도 이 집의 시그니처는 뭐냐 그걸 찾아 먹는 것처럼 그 사람만 가진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일로 연결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담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퍼스널 시그니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때는 이제 그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용어긴 한데 이게 나에 적용해보면 나의 정말 고유성이 뭔가 나의 한 끗이 뭔가 그래서 이제 퍼스널 시그니처를 줄여서 시그니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에서의 인터뷰 결과를 담으시면서 심리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개념을 꼭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이 심리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교수님? 네, 그 시그니처 프로젝트에서 그 내가 이제 고유성을 가지고 그걸 이제 발현시킬 때 그것을 잘 발현시키고 내가 원하는 진로로 좀 연결시켜서 그 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심리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리 자산이 사실은 학술 용어기도 해요. psychological capital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psychological asset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타고난 혹은 개발된 개인의 심리적 강점이나 특성, 상태 등을 의미를 하고요. 존재가 핵심 키워드예요. 심리 자산은 그러니까 즉 존재가 핵심 키워드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자기 효능감이나 낙관성, 자아 탄력성 등이 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 자산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사실 많은 경우에 경제적 자산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자산과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그게 흥미로운 것은 시대별로 자산의 유형과 흐름, 중요도가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경제적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자산이실 거고 지적 자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생긴 거는 이제 지적인 거가 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산.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심리 자산이 좀 연구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즉, 내가 누군가. 그래서 경제적 자산은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됐다면, 지적 자산은 what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 who you know, 이게 사회적 자산, 누군가를 아는가, who you are, 이게 바로 심리적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럼 다른 자산들은 안 중요한 거예요? 라는 또 궁금증 드실 것 같은데 다른 자산들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중요도가 과거 산업화 시대 때는 경제적 자산이 굉장히 힘이 셌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매는 맞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정말 경제적 부를 많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됐다. 정보도 많이 열려 있고 제가 실제로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 자산으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아니고 학생 창업하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풍부한 심리 자산으로 이렇게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혹은 자기 일을 고민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당신 자체가 자산이 이미 충분하고 차이점은 그것을 내가 활성화시키는가. 내가 누구나 우리 존재하기 때문에 심리자산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차이점은 내가 이걸 비활성화 상태로 놔두는가 혹은 활성화시키는가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자산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리자산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고유성, 자기 다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좀 열어가는 혁신 리더들이 많이 이야기한 공통적인 심리자산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본 것이고 그걸 7가지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7가지를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이 자산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 박사님이 7가지 언급 좀 해주실까요? 우선? 네. 사실 이게 또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무슨 주식 투자하는 법, 뭐 땅 부자 되는 법, 부동산 투자하는 법 이런 거는 굉장히 혈안이 돼서 배우고 막 이러는데 이 심리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있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상 들어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도대체 뭘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7가지를 들으시면 아 이게 다 내 재산이 될 수 있구나 내 힘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기회와 운을 창출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를 경험으로 여기는 태도. 세 번째는 내가 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잠재력을 나타내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타인의 신뢰, 이거를 반사된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결과에 대한 믿음. 여섯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열정을 나타내는 그릿.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본인이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깨닫는 의미. 이렇게 7가지를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수님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 이것만은 우리 청취자들한테 강조하고 싶다. 다 중요하지만 한 3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3가지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상황을 좀 고려해봤을 때 첫 번째 기회와 운을 창출하는 힘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나눠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2022년에 내 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심리자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첫 번째 기회와 운을 창출하는 능력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의미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기회와 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 스스로가? 네. 근데 뭔가 기회나 운은 좀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찾아온다. 그쵸.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제가 인터뷰를 12분을 했는데 12분, 모두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뜻밖의 행운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행운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12분이면 12분 모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심리학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진로 심리학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또 알편심 청취자분들이 다도 수준이 좀 있으세요. 이 정도는 저희 한번 다룬 적도 맞아요. 그러셨구나. 가볍게. 네. 그러면 더 귀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 스탠포드의 심리학자이신 크롬볼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기회들이 굉장히 사실 우리는 더 많은데 사실 살펴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더 많은 게 또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진로의 유용한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한 이론이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5가지 요인들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또 기억이 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요인들이 5가지 요인들이 이제 있는데 뭐 호기심이라든지 낙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감수라든지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혹은 융통성 이런 것들이 더 발현이 될 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일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해보면 좋을 텐데, 저는 이게 이 자산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우연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매우 공감하죠. 코비드가 이렇게 오래 갈지 저도 예상을 못했고, 저희 2년이 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갈 때도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어쩔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 빠른 기술,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런 외부적인 이런, 그 병으로 또 많은 방식들이 우리가 사는, 일하는 방식들이 변화가 오는데, 이럴 때 우연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연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에게 도움되는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하시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위험 감수라는 것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두 분은 어떤 두려움이 좀 마음에 있으세요? 저 두려움을 타파해본 적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초창기 방송에서 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 네. 얘기를 할 때 이 대박사님이 그 두려움을 타파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타파하셨어요? 제가 혼밥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두려운 게 사실 많았겠죠.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겠고, 뭔가 그 낯선 것에 마주하는 제 자신일 수도 있을 텐데, 직접 해보는 거? 그러니까 두렵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그래서 진짜 그때 순댓국 혼자 먹기 미션을 네. 이 근처 순댓국 집에서 네. 수행했었고, 네. 그 이후로 굉장히 요즘에는 자유롭게 혼자 밥을 먹고 있거든요. 순대국도 계속 드세요? 아우, 그럼요. 뿐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아까 이거 시작할 때도, 이게 저희가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실 텐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혹은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시선에 대한 고민, 혹은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이야기하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맞아요.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제안을 하고 싶지만 거절당할 게 두려워서 그냥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두려움이 뭔지를 일단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중에 지아지앙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 유튜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거절을 경험하는 프로젝트를 100일간 진행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거절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하면 할 수가 없겠다라는 이제 깨달음이 오셔서, 한 20대 중후반쯤 한번 그거를 찍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거절을 일부러 계획해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타파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을. 근데 너무 내용이 재미있었어요, 저도. 네. 예를 들면 이거 데이 1에 모르는 사람한테, 길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100불 빌려달라고 하기, 이런 거예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하기. 그리고 버거집 세트 시키는, 자기 좋아하는 버거집에 가가지고, 음료수 리필 우리 종종 시키다 버거 리필 해달라 그러고. 정말 점원이 너무 황당해 하면서. 맞아요. 네, 그러고 되게 또 인기를 확 끌었던 클립이 뭐였냐면, 도넛 아시죠? 이렇게 네. 동그란 구멍 안에 있는 도넛 가게 가가지고, 도넛으로 올림픽 오륜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점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정말 가서 도넛을 5개 연결하고 뿌려가지고 오륜기를 갖고 나온 영상이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느낀 바를 얘기해 주는데,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거절에 낙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안의 두려움을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새해에는 하나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유튜버의 말을 좀 확장해서 보면은,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들이 나를 낙담시키지 않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책 자체는 인터뷰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 기억이 나는 분이 그 토스 서비스를 만드신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 토스 창업하기 전에 8번의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 저는 또 이렇게 좋은 그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토스 창업도 살펴보면은 그럼 창업한 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었고, 수많은 사실은 규제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도 한번 실패하셨다가 다시 도전해서 또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들이 수많은 그런 거절들에 본인이 멈추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런 기회로 또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토스 이승건 대표뿐만이 아니라 인터뷰하신 모든 분들도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창업자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역할, 본인의 위치에서 일을 하실 때 사실 많은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앞서서 내가 시도해보기 전에 멈추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멈춤을 조금 버리고 한번 그냥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세렌디피티, 뜻밖의 행운과 좀 연결을 더 자주 하게 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시그니처라는 책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에 깊었어요. 그 12분 인터뷰하신 분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었겠지? 엄청난 모험심이 있었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쓰신 책 내용을 보면 그저 어떤 강연을 하나 듣고 너무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서 인사 한번 나누고 질문 하나 던지고 이런 아주 사소한 시도가 굉장히 큰 기회들로 연결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서 인사 한번 나누면 될 일을 우리는 모르는데 가서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선 한번 해보지 뭐.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이런 좀 씩씩한 마음 가지시고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거기에다 또 하나 이제 만약에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편견 없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 같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그 이메일 보내거나 연락을 취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까? 거절하실 수도 있죠. 예,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분의 선택이고 내가 이제 해보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편견이라는 게 꼭 타인에 대한 편견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를 틀 안에다 가둬놓고 있는 편견들은 없는지,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이거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편견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살펴보시는 것. 그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지레짐작으로 나를 그냥 가둬놓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우리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해봐야 아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두려움은 뭔가 그리고 또 나를 가두고 있는 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뭔가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네. 진짜 그래? 하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비평적 생각, 비판적 사고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라는 것들을 정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거를 이렇게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내가 안 해봐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라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조금 더 용기를 주시고,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를 시도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자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두 번째 자산으로는 효능감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진로 심리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인지 진로 심리학을 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효능감, 근데 효능감이란 개념 혹시 다 청취자분들이 또 아실 것 같아서. 간간히 언급하긴 했는데, 네. 또 오늘 한 번 더 다시 복습하는 네. 차원에서 해보죠. 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그냥 한번 해드리면, 효능감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라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 이 정도로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 연구들을 많이 해보면 이 효능감이 굉장한 그 설명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일에 그 성과들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직업 만족도라든지 뭐 삶의 만족도까지 높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근데 이게 효능감이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실제 능력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실제 능력과 별개로 내가 내 자신의 그 능력을 어떻게 믿고 평가하는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학교나 직장에 처음에 똑같은 비슷한 능력치로 들어온 A하고 B가 있다고 할 때, 차이가 있다면 효능감의 차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A는 이제 효능감이 낮고 B는 효능감이 높다 그러면 이 효능감이 높은 친구는 내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잘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몰입이 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같은 능력치이지만 A 같은 경우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 의심, 불안 이런 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또 쏟게 되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 누수가 발생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내가 일에 몰입하기가 어렵고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효능감이 참 우리가 일을 잘하고 일잘러들 여러분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행복하게 어떻게 우린 일잘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일잘러의 가장 핵심이 이 효능감을 높이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효능감이 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잘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잡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 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안 해봤지만 해볼 때야. 이게 되는데 같은 능력치여도 자기에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피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능력치에 있어서 확장이 되느냐 축소가 되느냐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효능감을 키울 때 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연결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좀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서부터 시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확장이 더 쉽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사실 태스크가 있으실 텐데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그 작은 태스크를 딱 정하시고 그거에 집중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이제 mastery experience라고 하거든요. 숙달 경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걸 또 계획하라.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효능감의 씨앗으로 작용이 돼서 A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B는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용기가 더 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도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또 높은 효능감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성공을 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아주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효능감을 갖고 싶지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의심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분들한테 좀 당장 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좀 팁을 주신다면?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죠. 사실 우리가 특히 안 해본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근데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효능감을 레버리지 시킬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신 건데요.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구 결과들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나와 비슷한 배경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찾는 거예요. 모델을 찾는 네, 거죠? 그렇죠. 나와 비슷한 배경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뭐 비슷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도 했는데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한테가 아니라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롤모델들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제2외국어로 상담을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됐을 때 이제 영어 상담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을 때 많은 이제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상담들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많은 힘을 또 효능감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잘 하시는구나, 나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게 또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의심이 될 때, 심리적인 지지를 좀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에다가 맵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의 그 효능감의 그 원천을 보면은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맵을 그려서 내가 이제 어떤 특정한 업무나 일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거나 내가 의심이 들 때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성함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은 분야의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 분들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내에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회사 밖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할수록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로 딱 그려서 책상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서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의심이 든다, 불안해진다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도 그 세팅을, 환경 조성을 이렇게 내가 잘 그만두지 않게끔 내가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세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좋네요. 그 뭔가 에너지 충전하는 느낌으로 딱 에너지 원천들을 배치해 놓고 그때 찾아서 딱 충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해보신 분들이 좋다고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다른 거보다 이거 들으시면서 한두 개를 이제 본인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한번 해보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지금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생각에 저도 당연하죠. 그리고 약간 이게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카테고라이징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정보를 주면서 나에게 용기를 줄 사람, 심리적인 지지를 주면서 맞아요. 나에게 용기를 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맞아요. 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나는 아닌데. 심리자원. 여기서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여기서 하나를 더 드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을 적는 거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알고 싶고 또 지지 체계로 좋을 것 같다. 미래지향적으로 그
알고 싶은 사람도 적어 놓으시면서 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회와 운을 창출하는 힘, 용기를 내서 뭐 요새 뭐 잘 DM도 많이 활성화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좀 취해 보시거나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현재 있는 그 사회적 지지 체계 플러스 미래지향적인 그 사람들까지 적어 놓으시면 뭐 한 번에 다 연락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기회가 될 때 혹은 뭐 자연스럽게 만약에 뭐 만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내 그 사회 지지 구축망 멘토십 그 명단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그 지지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되게 올 한 해를 계획하시는 분들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자산, 심리 자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생각하시면서 제가 어제도 했던 말인데 맨날 하죠. 매일 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또 하시고 말로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가끔 하시죠. 저도 유학생활 할 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부귀영화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답이 없이 일할 때 우린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일을 조금 근본적이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근본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심리자산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의 의미. 네. 직업을 선택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나의 삶의 가치관? 가치관과 맞는 일. 네, 맞는 일. 저는 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정과의 병행? 밸런스. 네. 맞아요. 이제 이 질문을 많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 하면 답이 다 다르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연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중요하죠. 연봉 이미 중요하죠. 연봉,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말씀하신 워라밸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가치관이나 흥미 이런 거 잘 맞는지, 적성 맞는지 중요하다. 이런 되게 다양한 답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구나, 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선택하고 또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진로심리학에서도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생업이에요. 잡이라고 표현할 때. 일을 우리가 경제적 수단으로만 이제 바라볼 때, 주로 경제적 수단으로만 바라볼 때 생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커리어라는 용어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가 경제적 수단 플러스 자아실현의 수단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볼 때 승진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커리어라는 개념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명이라는 또 단어를 써요. 콜링.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연구에서도 이 소명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관심이 있어 소명 연구를 이제 한국에 와서 한 첫 연구가 저 소명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소명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소명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소명이 그럼 뭘까? 이 정의가 사실 되게 학자마다 또 다양해요. 그래서 소명이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색채,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 혹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세나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또 연구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은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내 일을 소명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있고 그냥 잡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커리어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명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나 직업 만족도가 통계적으로는 되게 유의미하게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우리가 일잘러 아까 효능감에서 배웠다고 하면 얘기했다고 하면은 이왕이면 행복한 일잘러가 되고자 할 때 이 행복이라는 그 요소를 좀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내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 뭐 두 분들은 또 어떤 고민들 이쪽에 관련돼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사실 이 의미나 소명이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사람들 만나서 의미를 얘기하고 또 상담에서도 우리 의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미라는 걸 자기가 좀 부여하고 찾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신승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개인으로만 하려면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개인의 그 관점을 바꾸는 그것도 사실 필요한데 환경적으로도 좀 더 일의 의미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같이 움직여야 그게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이 느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런 그 의미를 우리 직원들이나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또 그 일의 동력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체적인 예로는 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분야가 다양하시겠죠? 근데 만드는 그 직장에서 만드는 서비스가 실제 사람의 삶들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필요가 어떤 대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사실 직원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볼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사례들을 좀 모아서 화면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도 직원들은 굉장한 동기부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궁극적으로 저렇게 삶에서, 불편함을 줄여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의료기기 중에서 특정한 부분의 일을 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모아져서 사람들이 걸을 때 저런 도움을 주는 정말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개인들은 사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 일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혜택과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잊어버리고 일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걸 임팩트 노트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영향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개인이 적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들이랑 같이 회의 시간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임팩트 노트 적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훨씬 모티베이션 동기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행복감도 높아지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의미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냐라고 저희한테 물었을 때 선뜻 저희가 딱 대답하지 못했던 게 저희는 상대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그 수혜자라고 할까요? 이 일에 함께 이제 상대가 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잖아요. 일종의 엔드 유저 같은.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느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담자가 그렇죠. 변하는 모습, 학생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큰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일의 끝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디까지 내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좀 질문하고 대화 또 나누는 확인하고. 게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 혹은 듣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특정 직군만 일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아웃퍼포머라는 책에서도 그 5,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연구였는데요. 내 일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는 경우를 살펴봤더니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직종에서 그 의미를 느끼면서 일을 한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내가 직종에 상관없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고 좀 나눠드리고 싶은 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되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오피스 청소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배달, 우리 많이 시키잖아요. 다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모든 직업이나 일은 사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겨난 일자리가 거다.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은 다 사회적 기여도가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그 필요에 의해, 그러니까 당신의 쓸모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 쓸모없는 일은 없다. 없습니다. 예. 네. 전 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다 얼마나 필요한 일들인지, 를 좀 더 마인드풀하게, 정말 마음 챙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현재 하는 일들은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겨 있는 거고, 미래지향적, 저는 약간 미래 또 관심이 많은 미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 일자리 창출의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저는 이 일의 의미를 찾는 것,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나온 그 디즈니랜드의 사례가 네, 되게 감명 맞아. 깊었어요. 저도요. 네, 예. 맞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데 좀 좋아하는데 좋죠. 좋죠. 못 가서 그렇지. 저 캐릭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너무 평판도 좋고 일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시냐라고 봤는데, 이분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가 정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즈니의 그 목표가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 역할에서 그 미션에 맞는, 그것에 맞는, 그 상위 목적에 맞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깨끗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했더니 빗자루에 비가 와서 빗물이 묻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이분이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빗자루를 이용해가지고, 물이 묻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미키마우스를 그려 놓으시고, 또 구피를 그려 놓으시니, 지나가는 이제 어린이나 가족들이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뭐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는 것에 따라서 내 일의 영역들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훨씬 즐겁게 잘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잡 크래프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소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재미있게 하느냐, 이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잡 크래프팅이 그 맞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재단이잖아요, 크래프팅이. 그래서 우리가 왜 핏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다. 근데 모든 일이 우리한테 100% 핏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지만 내가 움직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정도로 옷을 재단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도 마찬가지로 재단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파악하시고 조금씩 변형을 시키셔서 나한테 맞는 일들로 재정의를 일단 내리시는 거. 재정의가 일어나야 업무가 다시 크래프트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계 크래프팅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같은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같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잡 크래프팅 하실 때 인지적 크래프팅, 재정의, 그 다음에 태스크 크래프팅, 업무에 대한 재정의, 그 다음에 관계 크래프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방식으로. 네. 이 잡 크래프팅이 이제 좀 약간 대중적인 개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간판이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샵에서는 고객의 헤어를 자르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뭐 즐거운 삶을 디자인합니다. 오. 이런 식의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잡 크래프팅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미용실이라는 공간을 그냥 머리만 자르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와서 내가 좀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디자인해주고. 이 내 모습이 좀 아름답게 바뀌면 또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네.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네. 얼마나 즐겁게 일하실까? 그리고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면서 아, 이런 분한테 내 머리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용실에 가면 아까 관계에 대한 크래프팅을 말씀하셨는데 저를 그냥 머리 자르는 손님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인생을 같이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상으로도 느끼실 테니 또 얼마나 즐거운 경험일까 기대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그 카피 문구도 딱 크래프팅 문구 배우신 것 같아요. 배우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이 심리 자산을 가질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왜 경제적인 자산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재산을 축적해도 시장 경제 자체가 불안정하면 갑자기 종이 쪼가리로 변하기도 하고 막 값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심리 자산이라는 것도 좀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책을 쓸 때 저는 이 책이 자기계발서라고 읽히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개인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또 그러고 있는 게 이제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환경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질문 주셨으니까 혹시 식물 키워보셨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식물과 벗을 삼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식물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되게 아쉬운 건 저의 식물들은 오래 사는 친구도 있고 처음에는 잘 죽어가지고 그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죽지 않고 잘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식물도 하물며 물의 양이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고 햇볕의 양이 다르고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죽지 않고 잘 사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심리 자산도 잘 키우실 때는 환경 조성,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그 심리 자산 자체가 존재가 핵심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필요한 환경의 조건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필요한 환경은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좀 찾아가시는 그 역할을 하시면서 환경을 조성하거나 만들거나 혹은 찾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걸 좀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놨었어요. 심리 자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나무나 식물로 표현을 해보고, 이게 잘 클 수 있는 환경에는 토양에 해당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겠죠. 물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긍정 정서라고 표현을 해놨고, 또 산소, 이게 우리 존재감이에요. 그 메러링 티어리에도 심리학에 있는데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 이게 산소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햇빛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미라든지 목적 방향성에 해당되는 햇빛,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잘 조성이 됐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잘 성장하고 또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환경 조성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장이나 리더급에 있다고 한다면, 일의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이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그 팀원들이 그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게 요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리더십에서 강력한 리더십, 그쵸? 통제하는 리더십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냐면, 그 가드너의 리더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정원사처럼 우리 팀원들이 정말 어떠한 환경에 놓여야 가장 자기 스스로답게, 자기답게 잘, 나의 그 포텐셜을 잘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친구들은 알아서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드너의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좀 환경 조성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리더가 아니라 이제 팀원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팀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만 그럼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필요한 그 환경을 좀 먼저 인지를 잘 하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주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조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 좀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것이 좀 선행되어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본인이 나는 어떤 그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함, 그러니까 내가 프리젠팅 셀프,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와 트루 셀프의 간격이 클수록 우리가 피곤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일터에서 너무 아는 척이나 혹은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불일치감이 나는 너무 힘든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나 스스로를 좀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하는 공간이나 문화가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일터의 문화가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행복하실 거고, 본인의 그 포인트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실 때도 나의 중요한 환경의 포인트들을 아시면, 단순히 이제 연봉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내가 이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찾게 되시는 거겠죠. 저는 항상 이런 얘기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누구에게나 통하는 완벽한 환경은 없다는 맞아요. 말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맞춤형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환경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100% 맞는 환경은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는 관점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100% 맞춤형이면 이제 개인 1인 기업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잖아요.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막 100%라기보단 자기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맞아요. 한번 아시고, 그 중요한 부분을 내 일터에서 그런 환경이 갖고 있는가, 또 혹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내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시는 거죠. 그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한 게, 또 그게 유용한 게, 그걸 알면 이게 충족되면 내가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어라는 것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조금 머리에서 정리가 되면 이제 일을 할 때 중요한 거에 더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사실 뭐 직원들도 있지만 그래도 리더십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조성을 바꿀 수 있는 또 그런 그 위치나 역할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심리 자산 얘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의 이 모든 얘기의 출발이 시그니처라는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시그니처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나만의 시그니처를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시그니처를 찾는다보다도 이게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커버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견한다. 그게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발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히는 시그니처는 ing형이더라고요. 시그니처 링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 발견 자체, 그 고민하시는 분들, 어쨌든 나의 고유성이 정말 뭘까, 나의 퍼스널 시그니처가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 나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또 만약 질문을 하신다면 나라는 사람 되게 다층적인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점도 있고 또 결핍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온전한 수용을 긍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아차려주고 부족한 건 뭐였고 내가 살면서 불편한 건 뭐였고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 결핍이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그니처랑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온전히 자기가 그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 결핍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닫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핍을 온전히 수용을 해주고 볼 때 그게 나의 시그니처로 연결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유튜버 중에 롭케니 아저씨 아세요? 그 롭케니 아저씨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기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 분이니까 Dad How Do I? 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 미국의 중년 아저씨신데 이분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유튜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성장기에 아버지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라날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자기의 성장기가 있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 나처럼 전 세계 아빠가 없는 친구들,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이 채널을 개설하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알려주듯이 되게 친절하게 면도 처음 할 때 뭐 넥타이 매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찍어 올리면서 어드바이스가 아닌 데드바이스라는 애칭을 또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자신의 결핍이 이제 다른 타인, 나와 비슷한 타인이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이나 필요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연대와 나눔으로 또 행동에 옮겨졌었고 그것이 궁극적인 나의 시그니처나 고유성으로 연결되고 성장되더라라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그 나의 강력한 심리적 동인이 나의 강점으로부터도 발현될 수 있지만 나의 결핍으로부터도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본인을 대하실 때 그런 시그니처의 씨앗을 잘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책에서 그 교수님의 그 유학 시절 경험을 통해서 결핍 모델이 아닌 강점 모델로의 시각 전환을 얘기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요. 이게 부족해요. 난 이게 없어요에 되게 초점을 두면서 나는 되게 못한다.
성장할 수 없다. 음.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좌절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결핍이 아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장 모델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독자들한테도 아하 하는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한테도 정말 아하 모먼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유학생활이 가장 큰 유학생활에서 얻은 게 뭐냐라고 하면 박사학위가 아니고요. 저는 그 박사학위는 이제 결과물이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리티라고 느끼지 않고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너무나 제가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그 인터내셔널 국제학생에 영어도 세컨 랭귀지고 여성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 뭐 학생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멀티플 마이너리티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그 상담 심리학자로서 또 진로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큰 그 경험,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스스로를 굉장히 결핍 모델로 바라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 동료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보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 문화도 잘 모르고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너무 무섭고 내담자가 안 오면 마치 내가 뭔가 이야기를 잘 못해서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 그래서 멘토분 중에 한 분이신 분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심 너를 못한다는 것들이 뒤집어 보면 너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결핍이 아니라 너의 강점이야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되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국제학생, 그렇죠. 외국인 학생이라는 거 되게 특히 상담할 때는 언어도 중요하고 문화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저한테는 참 그게 결핍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바이컬처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 미국인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얼마나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그 관점 전환의 그 시점이었어요. 결핍 모델로 바라보던 나를 강점 모델로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더니, 정말 내 미국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나의 고유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고유성으로 보다 보니, 그게 더 잘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쓸모를 더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의 진로를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이제 저가 커리어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커리어 센터 안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위한 또 커리어를 개발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또 기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많은 또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부족한 면만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뭔가 못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잠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게 나의 또 강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뒤에 좀 나눠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결핍에서 나만의 고유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라는 책의 마지막 마지막 장에서 시그니처를 확장하기 위한 마인드셋을 제안하셨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저한테는 저의 가장 재밌게 쓴 파트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아까 말한 그 관점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 얘기할 때 워라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 워라밸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삶도 잘 챙겨야 되는 건 너무나 또 공감이 가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워라밸을 논할 때 시간 개념으로만 밸런스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서 저도 접하게 되는 사례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 사례가 있어서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한 친구가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긴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전 직장이 훨씬 연봉도 많고 근무 시간도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우울했대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전혀 좀 느껴지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보기엔 참 좋은 직장인데 본인은 스스로가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연봉도 이전 직장보다 낮고 또 일하는 시간도 더 긴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으로만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이게 연봉으로만 또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라는 부분이 사실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연구에서 이제 또 소개를 하나를 해드리면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관련된 그 연구들도 있지만 워크-라이프 인리치먼트, 정확히는 워크-패밀리 인리치먼트라는 그 개념을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연구를 또 진로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개념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이 그 패밀리 라이프가 더 풍성해지고 또 삶으로 인해서 내 일이 더 풍성해진다는 이게 상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가 이제 주고받으면서 좋은 기운을 하는 건데, 이 밸런스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시소 좀 떠오르지 네.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올라가 뭐가 하나 내려가는. 내가 일을 선택하면은 가족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가족을 선택하면 일을 포기해야 될, 굉장히 이런 하나를 선택하고 뭔가를. 제로섬 게임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힘듦이 있잖아요. 이걸 어느 하나, 양쪽 다 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이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점을 일로 인해서 뭐 삶을 포기해야 된다거나 낮춰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방향성, 주파수만 잘 맞추면 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삶으로 인해서 내 일이 더 커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또 관점이 있어서 그런 나의 시그니처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나와의 주파수가 잘 맞는다고 하면은 그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내가 소외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면 내 삶도 같이 확장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시그니처를 확장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연과의 그 관계를 한번 재설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앞에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크-라이프 인리치먼트 그 상생 얘기를 할 때는 나와 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실 얘기였고요. 자연 지금 코비드가 너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환경에 대한 이슈나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들 되게 좋은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코비드가 저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훈을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거를 정말 우리가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해나갈 때 어떻게 다르게 이 부분을 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다움을 발현을 잘할 때는 연구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우리다움이 이제 고유성이잖아요. 그럼 창의성이랑도 좀 더 연관이 될 텐데 자연이랑 가까이 있을 때 그런 창의성들이 더 발현이 잘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우리가 연계성,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하나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자연 보호라는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 겸손의 자세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데요. 우리가 뭐라고 자연을 보호해요? 자연이 사실 우리를 정말 보호해주고 있는 그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의 좀 전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자연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음을 하고, 또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로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그니처가 확장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자연 속에서 걸으시면서 회복하는 거 많이 느끼시죠? 네. 그 번아웃도 요새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특히 코비드 블루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이나 우울, 불안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실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라는 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자연 가까운 공원 같은 데서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한 2-30분 산책하시면서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과 좀 가까이 지내시는 또 새해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그니처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뭔가 관점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관통되는 것 같아요. 자산에 대해서도 꼭 그런 경제적, 사회적 자산뿐만 아니라 심리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나와 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뭐 이런 모든 관계를 확장하고 이런 관점 전환만으로 우리 2022년이 더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는데 마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좋으면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한모. 그렇죠. 그래서 올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게스트 모시고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교수님의 소감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을 할 때 저희 그 일의 의미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한 명 구성원인데요. 일을 할 때 가능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또 기쁜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게스트 오시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양심 교수님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 저희 한마디는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여러분들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터의 다양성과 다양한 성공의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답게, 나답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의 다양성을 스스로가 존중해 주시고 또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답게 일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